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부경대 교수 김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의 실론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이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도 부끄러운 시기가 있고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다. 식민지로 전락해서 분단과 동족 상전을 겪었고 아직도 남북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나름 경제적 성취도 있었지만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분단의 극복이란 역사적 과제에 비추어 보면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볼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과거의 잘못을 냉정히 분석하고 성찰해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빼앗아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접어두자는 말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 역사관은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가 군림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어서 부정하기 어렵다. 남쪽에서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후대로 미룬 것이다. 북한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란 점에서 떳떳하다. 과거가 무턱대고 정당했다고 우기기보다는 후대로 미룬 과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해결해야 정통성이 회복된다. 역사적 정통성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흐르는 개념이다. 또한 정통성의 개념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어느 한쪽이 정통성을 갖고 다른 한쪽에는 정통성이 없다고 단선적이고 이분법적 정통성 개념에 집착한다면 남과 북은 끝없이 소모적인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아테네와 모든 면에서 반대인 스파르타를 모델로 세운 이론이다. 볼테르는 영국을 이상화하고 프랑스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험담에 시달려야 했다. 남쪽에서 북쪽을 이상화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흐르는 개념으로서의 역사적 정통성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네, 한편의 좋은 역사학 강의를 접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말자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다가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특히 숙고해야 할 칼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더 이상 친박을 팔지 말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경선이 5월 3일이죠.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친박 대표 모양새로 경선에 출마할 의향을 보이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유기준 의원이 친박 단일 후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퍼지는 것을 청와대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뜻과 아무 관련이 없는 출마라는 것을 여당 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은 친박이 나설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준
너 나가지 말라. 이런 의지가 담긴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경선 개입 아닌가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친박은 힘을 모아서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준 의원 아예 탈박을 선언했지요. 이렇게 친박 내부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세상의 대통령이란 제목의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칼럼을 인용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간담회는 실망스럽다기보다 당혹스러웠다. 사람이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총선 패배를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꿀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인데요. 비교적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는 여권 인사 몇 명에게 물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과 너무 괴리돼 있는데 이건 구주궁궐이라 불리는 청와대에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의 대답은 비슷했다. 한 인사는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다. 그게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더 심해진 것 같다. 사람들과 더 만나지 않고 참모들도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니 아무튼 예전에도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포장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속마음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패턴은 똑같다. 라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 잘 포장해 온 것이죠. 본인이 잘 포장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모난 부분을 열심히 포장해온, 분칠해온, 그리고 마사지해온 언론입니다. 친박에 이어서 언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다 안 했다 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합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진상규명,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교과서 기술과 사회교육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더 후퇴했으며 위안부 강제 연행에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일본 고위 인사의 발언이 잇따랐다. 12월 28일에 있은 한일 두 나라의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야당들이 4.13 총선에서 크게 이긴 것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정부는 소녀상 강제 철거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 철거 합의설은 선동이라고 못 박은 것은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게 됐음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 쪽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새누리당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계몽군주 때문에 골머리입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궤도 이탈 발언에 대한 우려들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입당 전에 정해진 당론이나 당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난 의견을 계속 내면서인데요. 처음에는 중도 진영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긍정적으로 보던 당내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란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 합의를 빨리 이행하라는 이야기, 이게 대표적이죠. 북한 괴멸론, 햇볕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탈 발언을 하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나중에 대변인이 진땀 흘리며 해명하고 이 패턴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암덩어리를 당분간 모시고 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한겨레 칼럼 비겁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일부분 보겠습니다. 더민주의 최근 분란을 보노라면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무슨 논쟁이든 당내에서 활발히 전개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발언하는 여론정치가 일상화돼 있다. 애매모호함의 정치가 그렇다. 대표적으로 경선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합의추대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다. 더민주 의원들은 경선이든 추대든 왜 결정하지 못하는가? 사실 이런 식의 결정 장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의 고질병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개개의원이 고유의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건 자신의 정견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사달이 난 것은 국회법 개정 등 당내 의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개입해서 배신의 정치로 찍어내린 결과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더민주가 왜 결정장애에 빠졌는지 그래 놓고는 김종인 추대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나돌고 있는 것인지 최형익 교수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끝이 정청래 의원처럼 될까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모임에 나온 풍경,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3선이 돼서 돌아온 정성호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초선 의원들이 기백을 편다고 막말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김종인 대표가 맨 앞자리에서 열렬히 박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 물론 정청래 의원은 초선은 아니지만 막말로 망한 정치인의 표본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온당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제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청와대의 집회 지시 의혹을 보도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추선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연락을 한 것은 집회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소통이라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말이죠. 시사저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꺼내든 논리인데요.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서울 YMCA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발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초 허현준 행정관이 국민소통비서관실로 온 뒤 진보 성향 단체들과는 사실상 소통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한 말이 있군요. 뉴라이트 출신인 최홍재 행정관이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있던 2014년 초까지는 우리 단체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홍재 행정관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는 청와대와의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최홍재 전 행정관이 떠나고 허현준 행정관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다 라면서 어버이연합과는 긴밀히 협의했다고 하니 우파 단체들하고만 소통해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통이 아니죠. 지시였으니까요. 이제는 점점 불어나는 정운호 게이트 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이 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50억 수임료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거물급 인사가 정운호 대표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송창수 이숨 투자자문 대표인데 사기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그는 정운호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임 약정서도 쓰지 않은 채 20억대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여성인데요.
2014년에 법복을 벗은 뒤 한 대형 로펌에서 월 수입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올리던 여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어떻게 수입료의 여왕이 됐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출발점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초 이숨의 실세 이사인 이모 이사를 만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모 이사는 경찰에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정운호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한 건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송창수 이숨 투자자문 대표였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에서 초점을 정운호 씨로 옮겨보겠습니다. 정운호 씨의 항소심 첫 배당을 맡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유명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남성과 동반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브로커와의 저녁 자리에서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를 받은 데 이어서 잇따라 브로커와의 접촉이 드러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 등 법조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형사부 판사가 브로커들과 놀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복잡하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인기를 끌고 있는 행복주택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0,000 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20,000 가구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150,000 가구씩 공급되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는 7월 말로 끝나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의 완화도 1년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마련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는 LTV 완화, DTI 완화, 이 카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사물인터넷, 에너지,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연구, 개발 투자를 하면은 지금보다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영화, 방송 등 콘텐츠 개발 투자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이 이러합니다. 왠지 빈틈이 많아 보이지요. 신산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투자에는 혜택이 없어서 대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집의 구조 개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수술 이런 조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은 기사인데요. 오늘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촉발된 디젤 게이트 파문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산업계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16개 국내외 제작사의 대표적인 디젤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중에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제작사 16곳의 대표적인 16개 차종 가운데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을 초과한 것이 무려 14개 차종입니다. 네, 이거 전부 리콜하게 될까요? 일부만 리콜해도 파장이 엄청날 텐데요.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와 녹색기후기금 GCF의 수장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 한 외교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서 관련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정부가 바뀐 뒤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찬밥 신세가 되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거는 허울이자 기만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 허울이자 기만인 녹색정책 제대로 계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연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학벌 없는 사회는 단체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 이는 학벌 사회가 해체돼서가 아니라 그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학벌은 더 이상 권력 획득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 1998년에 출범해서 대학 평준화, 서울대 해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학벌 없는 사회가 마지막 총회의에서 해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지난해 아무개 대학을 나오면 뭐하나 백순대라고 한 명문대 졸업생의 펼침막이 등장했듯 좋은 학벌은 곧 계층 상승이라는 공식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세화전 학벌 없는 사회 대표는 학벌에 의한 기득권 구조가 여전히 있지만 그보다는 자본의 위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부모의 배경 없이는 학벌을 갖기도 어렵고 가지더라도 당대의 노력으로 부모의 격차를 메울 수 없는 정도가 됐다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학벌보다 더 근원적이고 극심한 차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만 없어지면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틀렸다. 이런 판단 속에서 학벌 없는 사회를 없애기로 한 것이죠. 한겨레 일면 보도였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바오로 병원을 방문한 10살 이상 70세 미만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은 가족, 친구 등 지인의 의견을 듣고 탈모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 증상이 의심됐지만 병원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병원에 갈 정도의 탈모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46%가 그랬다는 건데요. 그런데 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탈모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탈모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치료법이 아닌 화장품, 두피관리실에 의지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쓸데없이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바오로 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는 탈모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 유형과 단계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탈모, 자가치료하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오라. 이런 이야기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나로서는 결과라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 SK 경선은 처음에 갔을 때는 앞에 깜깜했어요. 이 팀 갖고 과연 뭘 하냐 싶었는데 1년 후에 그 선수들이 한국에서 최고 선수가 되졌고 최고의 팀가 되졌어요. 나는 뭐 지도자라고 하는 게 개척자라고 하면 앞에 길이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로 몰고 앞에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험도 해야 되고 그게 모험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 부딪히면서 소위 말해서 창의와 창조로 가지고 고민마다 넘어가야 돼요. 그게 감독 자리라고 봐요. 개척자라고 한 거는 남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 속에서 나는 살아왔지 않냐 싶어요. 리더라고 한 거는 모든 코난 모든 것도 있는 자기가 갖고 넘어가 버려야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감독 안에 나만큼 말씀 뿌리고 나만큼 비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거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냐 싶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선입감, 고정관념 이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워져요. 명장 김성근. 나의 길은 고독하지만 끝에는 항상 승리의 영광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최근에는 왠지 KBS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 옐로우 카드에선 현재 한화 이글스와 김성근 감독의 야구에 대해 다뤘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구단 운영을 시스템 없이 감독이 혼자 결정한다는 것과 감독의 아들이 같은 팀의 코치로 있다는 점 등 김성근 감독의 독특한 구단 운영 방식을 시즌 초반 한화의 부진한 성적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권 정당을 만들어주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원내제 일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으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대로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족을 하고 내가 해줘야 할 소임은 다 해주지 않았냐. 명장 김종인. 나의 길은 고독하지만 끝에는 항상 승리의 영광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완승의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이.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의 파장인데요.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배신적 언사라고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북한 괴멸론과 햇볕 정책 수정론, 또 노동계 비판 발언 등으로 당 안팎에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당선자.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나중에 셀프 공천 논란이 되면서 저것도 다 대가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좀 지도자적인 모습을 바랬는데 이것도 이 정치 기술이구나 이게. 이런 어떤 실망 이런 게 쌓이면서 확실히 여론이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뭐 실감하는 거니까. 거기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는 말씀도 좀 적절치 않았고 그러면서 호남 민심이 싸늘해진 거죠. 김홍걸 박사. 호남 쪽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공천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호남을 아예 포기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에서 말썽이 크게 나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상승세로 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 측에서 큰일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끼얹고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김 대표 합의 추대설이 돌자 셀프 공천에 이어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라고 쏘아붙였고 비리 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이라며 김 대표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심 없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문재인의 호남 방문을 회방놓지 않았다면 더민주가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불이한 사심을 갖고 당을 말아먹으려는 세력은 불퇴전의 각오로 응징하겠다. 예,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글입니다.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거다. 혹은 아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if라는 가정은 없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었어도 저는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어제 SNS에서 한참 화제가 된 김의겸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의 칼럼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부를 때 항상
이 당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이다. 이 당에 온 건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 과연 이 당에 남아서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나 저 같은 지시사는 가리키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때 쓰는 말이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 몸이 돼 있으면 우리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우리 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객관적인 용어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함께 뒹굴고 더불어 헤쳐나가는 자세라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굽어보면서 지도하거나 베푸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니 당을 만들고 키워온 창업자들에 대한 존중감도 커 보이지 않는다. 총선 승리 다음 날인 4월 14일 김종인 대표가 서울 수도권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다. 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묘역도 들르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김종인 대표는 아무 말 없이 현충원을 빠져나갔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10여 명만이 조촐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총선 소식을 전해야 했다. 당의 홍보를 맡은 이들이 총선 때 쓸 텔레비전용 광고를 하나 만들어 김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열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주로 담은 것이다. 시사회 뒤에 두 전직 대통령을 앞세우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자 김종인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 텔레비전 광고는 모두 15차례 나갔지만 이 광고는 끝내 방송을 타지 못했다. 유세 차량에서만 사용됐을 뿐이다. 네. 주간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